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만주사변, 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근현대사를 살펴볼 텐데요. 다만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흥망성쇠는 지난 일본 패망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를 연결하는 1920, 30년대 일본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간단히 말하면 누가 무너진 중국으로부터 땅을 빼앗을 것인가의 문제였고 일본의 관심도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산동반도로 쳐들어가서 중국에게 21개조 요구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압력으로 일부 요구를 철회하기도 했지만 결국 일본은 중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21개조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일본은 대중국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조선업, 해운업, 중화학공업, 제철업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벼락부자를 생성하면서 나리킨 전성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1914년에 11억 엔의 채무국이었던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인 1920년에는 28억 엔의 채권국이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일본의 전성시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후 일본이 중국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한 것에 대한 열강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따라서 1921년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이 열렸고 향후 미국, 영국, 일본의 해군 주력함 비율을 5대5대3으로 규정하는 해군 군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협력 관계를 축으로 하는 1920년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영미협조 외교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 철병이 이루어졌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차지했던 산동반도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청일전쟁 후 삼국 간섭을 통해 요동반도를 반환했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워싱턴 체제로 일본은 이번에는 산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한 것인데요. 삼국 간섭의 결과 러일전쟁이 발생했던 것처럼 워싱턴 체제의 결과로 이미 태평양 전쟁의 씨앗은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미협조 외교를 펼치면서도 일본은 속으로는 중국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랬기 때문에 국민당이 북벌에 나서서 화보까지 쳐들어왔을 때 새로 성립한 다나카 내각이 기존의 협조 외교에서 침략 외교로 바꾸면서 산동반도로 출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봉천파 장장님 암살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중국 군벌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920년대 일본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불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과잉 생산이 전후 수출 감소로 이어졌고 그렇게 기업의 이윤이 저하되면서 만성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의 피해는 전년도 국민 총생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발행한 진제어음 문제는 1927년 더 이상 지급보증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면서 금융공황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이미 2년 전에 금융공황을 겪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1929년 하마구치 내각은 만성불황 해소를 위해 근본이제 복귀와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노우에 재정을 실시하였는데 그해 뉴욕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 경제는 회생 불가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임금 하락과 실업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극도에 달했고 정치인들이 아닌 군부에 있던 강경론자들의 대중국 무력 개입 주장이 대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영토를 확보해서 그곳을 물자의 공급원으로 삼지 않는 한 일본의 미래는 없다며 대중국 침략이나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불황이 일본을 국제연맹에서 탈퇴시키고 군축조약을 파기시키면서 침략 외교로 돌아서게 만든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침략 외교로 돌아선 일본의 첫 번째 목표는 또다시 중국이었고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1931년 발생한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만주사변을 일으킨 관동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군은 사내관 동쪽에 주둔한 일본군이라는 의미인데요. 전범 도조 히데키가 바로 관동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관동군은 러일전쟁 결과 일본이 요동반도에서 특권을 차지한 후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소속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군대입니다. 관동군은 덴노 직속으로 덴노에게 직보하는 군대였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라는 의미였습니다. 관동군은 이런 보고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설립 후 어떠한 책임과 감시도 받지 않으며 성장하였고 1920년대가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정권이 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일본 파시즘의 시작을 알리는 만주사변이 1931년 관동군 이시와라 간지에 의해서 본국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삼국 간섭의 트라우마까지 가지고 있던 일본은 공산화된 소련의 야심을 막아내는 전진 기지로도 만주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동군은 사통팔달의 전략적 요충지 선양 근처에 있는 류타우에서 만철의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 소행이라고 덮어씌운 후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공격 4개월 만에 만주 대부분을 점령하였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을 제소했지만 서양 열강은 공산주의 소련을 막는 방호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의 만주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국제관계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순간이었죠. 그러나 일본이 그 기세를 몰아 산해관을 점령하고 중국 본토로 진출하자 국제연맹이 만주국 승인을 무효화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국제연맹을 탈퇴한 것이고 만주 점령 소식 또한 일본 본토에 전해지면서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차라리 군부를 따라 전쟁을 하자는 여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군부가 대외 강경론의 기수로 정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육해군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파 세력이 국가개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시즘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돌파하려 한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군사정권 수립을 목표로 한 각종 쿠데타나 테러 등이 발생한 것이고 결국 1932년 5.15 사건이 발생하여 이누카이 스요시 수상을 사살하면서 일본은 정당 정치가 끝나게 됩니다. 아울러 해군 출신으로 조선 총독직을 수행했던 사이토 마코토가 이끄는 거국 일치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파시즘을 주도한 군부는 내부적으로는 파벌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군 대신 아라키 사다오를 중심으로 한 황도파는 파시스트 사상과 기타이키의 영향으로 천황 중심의 급진적 체제 혁신을 주장하면서 정치 경제에 있어서 기존 질서를 전면 부정했고 군국 무장 나카타 데스잔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통제파는 기존 질서와 타협하면서 군국주의 강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양대 파벌의 대립은 1936년 육군이 황도파의 거점인 제1사단을 만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자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도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폭발했습니다. 이를 226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쿠데타는 실패하였고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기타이키까지 처형되면서 황도파는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과정에서 군비 확장에 저항했던 다카하시 고레키오 등 주요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후 펼쳐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군부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파시즘은 유럽처럼 대중정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군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아울러 유럽처럼 파시즘 체제가 수립된 이후 타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시즘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라는 점도 같이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37년 여름 북경 근교에 있었던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제1차 국공합작 결렬 후 장제스의 국민당이 초공전을 통해서 공산당 홍군을 필사적으로 공격했고 홍군은 대장정을 통해 온 나라를 휘저으며 도망치는 등 국공내전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수뇌부는 단기간에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중국 대륙은 광활했고 중국인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일본은 연전연승했지만
패배한 중국 병사들은 흩어져서 농촌으로 사라져버린 후 좀비처럼 되살아나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일본군이 중일전쟁에서 갈수록 더욱더 잔혹해졌던 이유이고 30만 명이 넘는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남경 대학살이 저질러진 원인입니다. 문제는 중일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 본국에서도 중국을 점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에 집착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군사작전을 세운 전략가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철군을 결정할 경우 모두 몰살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버텨야만 했고 만주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를 침략해야만 했던 것이었지요. 이와 동시에 중국 본토를 침략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획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야욕을 벌이지 않으면 석유를 주지 않겠다던 미국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일본은 군사적으로 팽창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군국주의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중국 침략 계획을 포기해야 했고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 계획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에 자신이 없었던 고노의 수상이 사임하자 덴노는 관동군 출신 도조 히데키에게 내각을 구성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941년 말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이듬해 초여름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연합군에게 역전되었고 1945년 여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끔찍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본은 1944년 소위 이치고 작전이라 불리는 대륙 타통 작전을 통해 중국 국민당 후방을 뚫어내는데 성공했지요. 물론 그 열매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차지했지만 말이죠. 일본은 자생적인 것과 외래의 차이에 의문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중국을 외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어에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준은 19세기 개항과 함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갑자기 서양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돌변했고 동시에 일본의 모든 전통은 부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문자를 없애고 로마자로 된 문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후발주자 독일이 보여줬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제 통일과 급격한 발전은 같은 후발주자인 일본이 보기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고 이상향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서양 열강을 쫓아서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열광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라져만 가는 자국의 전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면 죽음뿐이었기 때문이지요. 일본판 르네상스가 필요하던 시점에 그 어떤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전력 질주한 일본 제국 열차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